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아닌 일본의 구보가 아시아 선수 중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화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선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 화제인데요.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는 9일 아시아 출신 선수 중 시장 가치가 높은 10명을 소개했습니다. 매체가 소개한 시장 가치가 높은 아시아 선수 10명 중 한국 선수는 4명, 일본 선수는 6명이었습니다. 매체는 일본의 구보의 시장 가치를 9,200만 유로 약 1,366억 원로 책정해 아시아 선수 중 몸가치 가장 높은 선수로 소개했습니다. 구보는 지난 2022년도 시즌부터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프리메라리가에서 30경기에 출전해 7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구보에 이어 이강인이 시장가치 4,970만 유로 약 738억 원로 아시아 선수 중 두 번째로 시장가치가 높았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5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랑스 리그앙, 트로페 대 샹피옹, 쿠프 드 프랑스 상관왕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소속인 일본의 미토마가 시장가치 4,370만 유로 약 649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데뷔 시즌에 고전한 김민재는 시장가치 4,060만 유로 약 603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 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음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적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이강인을 리그 최고 연봉자로 만들 생각도 갖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는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PSG와 이강인에게 초대형 제안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는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로 만약 이강인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호날두가 받는 2억 유로 약 2,982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제 막 빅클럽에서 도전을 시작한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또한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나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 있을 때부터 이강인을 알고 있었다. 이강인은 무언가 다르다. 아주 특별한 선수다. 이강인은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우리 방식이 아주 잘 맞고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영리하다. 다재다능하고 체력적으로 강하며 기술까지 뛰어나다. 나는 이강인과 함께 할 수 있어 아주 기쁘다고 극찬했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에서 깜짝 놀랄 활약을 펼칠 선수가 될 거라는 현지 매체 전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츠는 PSG, 루이스 엔리케의 새로운 놀라움, 지난 시즌 비티냐,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같은 몇몇 PSG 선수들은 엔리케 감독 지휘 아래 완전히 폭발했다. 이번 시즌 엔리케가 다시 어린 선수 중 하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나며 이강인이 올 시즌 놀라운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PSG가 이렇게 젊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한 PSG는 활력이 넘치며 무엇보다도 유망한 팀으로 구성됐다. 지난 시즌 엔리케가 부임한 후 일부 선수들은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다면서 이강인이 폭발할까? 프랑스 수도에서 소심한 첫 시즌을 보낸 이강인은 일관성과 통계를 볼 때 PSG가 마요르카에서 그를 영입하기 위해 2,200만 유로 약 326억 원을 지출한 것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기에서 능숙하고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강인은 올 시즌 PSG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올 시즌 PSG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것은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의 해임을 권고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또 다른 문제부 감사 대상인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징계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문제부 관계자는 1일 축구협회 종합감사 결과는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데요. 11월 6일이나 7일쯤으로 일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하는 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부는 지난 7월부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등 논란이 일자 축구협회 특정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간감사 결과의 골자는 홍명보와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발표하는 감사 종합 결과는 감독 선임 과정뿐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전반의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특히 문제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대목은 국고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 천안축구종합센터에 투입된 국고 보조금을 용처에 맞게 사용했나가 핵심인데 문제부는 축구센터 내부의 경기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이 유용된 정황을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규정 위반이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축구협회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문제부는 정몽규 회장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에게 내린 수준인 해임 권고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부가 정 회장의 해임을 권고할 경우 축구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회장의 해임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3장 13조에는 협회 및 시도단체, 연맹체의 임원에 대해 제명과 해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몽규 회장에게 위임됐을 경우 이기은 대한체육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뽑은 공정위원들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구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 사용의 경우 옳고 그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임 사유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정 회장에게 일정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는 있을 것이다고 관측했습니다.
정 회장에게 해임이 아닌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도 사선 연임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물론 아닌데요. 정 회장이 사선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12월 중순 공정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연임 심사 평가 항목에 징계 이력 및 개인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부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꼬리표가 붙는다면 연임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